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곤 합니다. 푸른 파도 위에서 펼쳐지는 풍요로운 어장과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은 마치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한 듯 느껴지죠. 바다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먹을거리와 생계를 제공해왔고 그 넉넉함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가능성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모습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위험과 미지의 존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볼 게임인 드레지에서는 낮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에서 다양한 물고기와 자원을 채집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바다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배 주위를 맴돌며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플레이어는 평화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용기를 내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때로는 현명하게 위험을 피해야만 합니다. 드레지에서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촌 마을에 얽힌 미스터리 풀기. 두 번째, 어선 최대로 업그레이드하기. 세 번째, 물고기 도감 전부 채우기. 이 신비롭고도 위험한 바다를 향한 100일간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고용난에 시달리던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망망대해를 건너 낚시꾼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짙은 안개가 몰려와 시야를 완전히 가렸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저는 결국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는 등대의 환한 빛만이 바다의 망령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선은 망가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가까스로 큰 골 마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시장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죽다 살아난 저에게 다짜고짜 고기를 잡아오라고 요구했죠. 해가 져서 안개가 몰려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아오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바다 위 거품이 일렁이는 어장에서는 간단한 미니게임을 통해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어종마다 잡는 방식이 달랐고 잡은 물고기들은 화물칸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고기를 실으려면 테트리스를 하듯 방향을 섬세하게 설정해야만 했어요. 낚시에 몰두하던 중 문득 시장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서둘러 마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낯선 바다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두에서 절 기다리고 있던 시장은 저에게 나쁜 소식 하나와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제 배가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출을 통해 새로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살짝 꺼림칙하긴 했지만 생선 판매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에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자원 물고기들은 눈빛이 어딘가 이상한 생선 장수에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꽉꽉 채워온 덕분에 약 150달러를 벌 수 있었고 그중 20달러는 바로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본 시장은 호감을 느꼈는지 연구부품 하나를 건네주며 조선공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조선공은 부서진 선박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설치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물론 모든 서비스가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다시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6시를 기점으로 낮과 밤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의 종류도 달라졌습니다. 밤의 바다는 오징어 밭이었죠. 낮의 항해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공포심이라는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하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공포심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 화면 상단에는 굴러가는 눈알 아이콘이 표시되는데 이 눈알의 색이 점점 빨갛게 변할수록 공포심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포심이 높아질수록 실제로 바다 위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걸 게임을 진행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환각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포획할 수 없는 물고기들도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는 인근의 섬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섬의 작업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엔진 하나와
돌연변이 보너스가 붙은 징표 하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돌연변이 보너스가 정확히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일단 설치해봤습니다. 한편 연구 탭에서는 연구 부품을 사용해 새로운 장비를 연구할 수 있었고 연구한 장비는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바다를 누비며 탐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엔진부터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어처럼 보이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자 상어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화물칸 어딘가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가 역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보였죠. 상태를 확인해보니 무언가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광기가 서린 새 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들은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노려 화물칸에서 훔쳐가는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지독하게 마지막 하나까지도 살뜰하게 챙겨가더라고요. 눈물을 삼키며 손님이 요청한 특별 주문을 수락했고 넙치와 장어를 잡기 위해선 얕은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 편지가 담긴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신혼여행을 떠난 한 아내가 남긴 행복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곳곳에는 두 사람의 설렘과 바다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순간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바다의 풍요라는 이름의 열쇠고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밤에도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위가 튀어나오질 않는 따가운 시선을 받지를 않나. 좀 무서웠죠. 이렇게 쫄보처럼 살 수 없었던 저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전구를 하나 새로 구입했습니다. 조선소를 막 나서려던 순간 등대지기 할머니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직은 경계심이 풀리지 않은 듯 했지만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시 낚시를 하러 나가려는데 이제는 빠지면 섭섭할 시장이 다가와 작은골 마을의 항만 노동자에게 소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골 마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소포를 건네받은 항만 노동자는 어딘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 수상쩍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곧 약간의 돈과 함께 친환경 낚시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나 낚시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분량이 채워지고 완독 시에는 특별한 보너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잡아온 물고기들을 모두 판매하니 통장 잔고가 200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올 때마다 시장은 절 찾아왔고 이번에는 건성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건성거에서는 선박의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목재나 금속 조각과 같은 여러 재료가 필요했고 바다 곳곳을 탐험하며 필요한 자재를 수집하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마을 뒤쪽을 탐색하던 중 난파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물체와 상호작용해보니 인양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인양 장비가 없었기에 나중에 다시 와야만 했죠. 난파선 근처에서는 또 다른 편지 한 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밤에 바다에서 겪었던 저희 경험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어느새 생선 장수와도 조금씩 친밀감이 쌓였는지 이번에는 그에게서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문화시민으로 만들 생각인가봐요. 하지만 아직 읽고 있는 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뒤쪽을 돌아보다가 이미 베이 형태가 거의 사라진 난파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조사하니 몇 가지 장신구와 함께 목재 그리고 연구 부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친환경 낚시책을 모두 읽고 나니 낚시를 할 때 10% 확률로 어장량이 줄지 않는 특별한 버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독서왕이 되고 싶었던 저는 바로 이어서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죠. 아까 획득한 연구 부품으로는 유압식 낚싯대를 연구했고 바로 상점에서 구매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돈이 조금 부족해 다시 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 위에서 저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한 척의 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배가 우호적인 NPC일 거라고 생각하며 경적을 따라 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압식 낚싯대를 구매하기 위해 계속해서 낚시에 몰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기형 물고기를 낚아올릴 수 있었는데 눈이 기괴할 정도로 크고 교정이 시급해 보이는 만물시 대구였습니다. 이번 어장에서 대구가 많이 잡히는 바람에 칸을 정리해야만 했고 테트리스를 해야만 했죠. 머리를 쥐어 짜내서 모든 아이템을 챙겨올 수 있었고 기형 물고기를 생선 장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조심스럽게 물고기의 배를 갈랐고 그 안에서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손수건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을 암시하는 단서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선실 창문 너머로 거래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구미가 당길 만한 사업이 있다며 블랙스톤 섬으로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블랙스톤 섬은 얼마 전 들렀던 곳이었고 굳게 잠겨있던 저택의 문 앞에 도착하자 창문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던 그 남자가 낡은 책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집가라고 소개하며 인양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바다 어딘가에 흩어진 잃어버린 유물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찾아야 하는 유물은 5종류, 반지, 목걸이, 시계, 뮤직박스, 열쇠였습니다. 이날 밤 또 한 척의 배가 저 멀리서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그 배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잡아먹을 듯이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키를 돌렸고 그제야 배의 정체가 괴물 초롱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섬뜩한 공포에 온몸이 축축해질 정도였지만 저는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 도망치다 결국 암초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다행히 괴물에게서 벗어나 작은 골마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죠. 마을에 도착하자 슬픔에 잠긴 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유품인 구릿빛 벨트 버클을 인양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시장의 끔찍했던 말년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죠. 다음 날에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빛나는 특별한 어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장의 특별한 점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기형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장 바로 앞에서는 굽은 물고기 상징이 새겨진 바위판을 발견했습니다. 바위판은 5마리의 굽은 물고기를 요구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굽은 물고기 대구를 조심스럽게 바위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일단 손에 있는 모든 대구는 전부 배치해두고 부족한 수는 나중에 채워야겠네요. 부패한 것도 괜찮겠죠? 처음으로 인양 작업에도 도전해보았습니다. 낚시와는 또 다른 방식의 미니게임을 통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금속 조각을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유압식 낚싯대를 설치하자 이제 잡을 수 있는 어종의 대양 물고기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암초에 부딪혀 손상된 배는 $30를 지불하고 조선소에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등대지기에게서는 바다 위에 기이한 불빛이 떠오르는 깊은 바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졌죠. 큰골마을의 건설 노동자는 갑갑한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한식처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북쪽에 위치한 섬인 강철점에 모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대양에서는 흑기웅상어와 무태상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어들은 생선장수에게 판매해 신선도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금액을 벌 수 있었죠. 밤이 되자 바다 위에는 붉은 빛을 내며 일렁이는 기이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길한 빛은 마치 의지를 가진 듯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고 화면 위에 눈알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공포심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른 채 저는 바위판으로 향해 남아있던 대구 2마리를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대구들을 전부 쓸어갔고 그 자리에는 연안과 얕은 물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힘줄 스핀들이 대신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장비를 설치하자 잡을 수 있는 어종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인양 작업은 꾸준히 이어갔고 새로운 물고기도 낚을 수 있었습니다. 넙치는 크기가 커서 화물칸의 많은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풀어줘야 했죠. 생선장소에 부탁이 떠올라 넙치 한 마리를 생선장소에게 맡기고 남은 물고기들은 모두 판매해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후 얕은 물에서 장어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장어를 생선 장수에게 가져다 주자 약간의 동과 함께 새로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징어 2마리와 블랙 그루퍼를 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얕은 물에서 블랙 그루퍼를 발견할 수 있었고, 지난번에 봤던 난파선의 빛나는 물체를 인양해보니 작은 골 마을에 있던 남자의 아들의 유품인 구릿빛 벨트 버클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퀘스트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또다시 샛떼를 마주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생선 장수에게 가져다 주려고 아껴두었던 화살 오징어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생선 장수는 어떻게 알았는지 갈매기에게 물고기를 빼앗기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마리의 오징어는 샛떼에 의해 하늘로 날아오르 뛰었고 허탈함만이 남아있었죠. 슬픔에 빠진 아버지에게 구릿빛 벨트버클을 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보답으로 연구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닌데. 남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낚시에 집중했습니다. 새떼에게 빼앗겼던 오징어 2마리도 금방 다시 낚아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점점 화물칸이 부족해지는 모습을 보며 선체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선 장수에게 오징어를 가져다 주자 그는 상태가 좋지 않은 개잡이 통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직접 고친 후에 동개와 일반개 1마리씩을 잡아오라는 새로운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자식 좋은 거 4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머리가 빠지지. 그동안 받았던 책들은 모두 정독을 마쳤고 다양한 버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리한 통발은 바로 앞 부둣가에 무심하게 툭 던져놓았고 새벽 내내 인양 작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인양한 재료들을 모두 건성거에 집어넣었고 덕분에 엔진 공간을 2칸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잡이 통발에서는 전완근이 비정상적으로 큰 농개를 잡을 수 있었고 이 농개를 곧바로 생선 장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날 밤에도 인양 작업은 계속 이어졌고 낚시를 하던 중 초롱아기가 카톡튀하는 바람에 오늘 장사는 종쳤다고 생각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물 공간을 4칸 더 확장할 수 있었고 상점에서는 트롤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트롤망은 연한 물고기만 포획할 수 있었고 설치 시 기존 낚싯대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구매를 미루고 더 좋은 트롤망이 나오면 그때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을 뒤편의 기이한 빛이 올라오는 곳에서는 수집가가 요구했던 유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을 수집가에게 가져다 주었고 들고 있던 책이 잠깐 빛나더니 항해 속도를 올려주는 신속 능력이 해금되었습니다. 다음 유물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는 동남쪽에 위치한 게일 절벽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수집가는 험악한 인상과는 달리 친절하게 지도의 위치까지 표시해 주었습니다. 블랙스톤 섬을 벗어나던 중 어이없게도 바로 옆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죠. 이때 낚싯대가 차지하는 공간 중 단 한 칸만 부서져도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부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속 능력을 사용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지만 옆에 표시되는 게이지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게 가득 차면 선박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능력을 사용해야만 했죠. 다음 목적지인 게일 절벽으로 향하던 중 섬에 홀로 앉아있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 로브를 입은 그는 배고픔을 호소하며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더니 망치고등어를 잡아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루마리가 3개나 있는 걸 보니 앞으로 3번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살짝 귀찮아졌지만 망치고등어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이라 일단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망치고등어를 금방 잡을 수 있었고 바로 푸른 로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물고기의 심장만을 뜯어먹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고 이어서 타이거 고등어를 잡아오려는 새로운 부탁을 했습니다. 타이거 고등어는 처음 보는 어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게일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게일 절벽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어요. 기괴한 소리를 내는 붉은 빛이 저를 덮치더니 회오리가 자석이 달린 것 마냥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니 모든 것이 허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현상들은 공포심 수치가 높을 때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섬에서는 조난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골 마을까지 데려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목적지를 바꿔 작은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공포심 수치가 극에 달했을 무렵 괴물 가오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지자마자 그 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 모든 것이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걸 이 순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골 마을의 조난자를 무사히 내려주었고 보상으로 장신구 하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발 속에서는 조그만 개 2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이 개를 생선 장수에게 가져다 주자 그는 은밀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돌연변이 물고기를 종류 상관없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조명을 구매해 설치해 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공포심 수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항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금세 공포심 수치가 극한까지 치솟았고 이번에는 안광을 내뿜는 식인상어의 공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엔진 하나가 망가져 어선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왕 오징어의 촉수가 저를 내려찍으려 했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배를 이리저리 움직여봤지만 결국 저는 배와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렸죠. 이 경험을 통해 휴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저는 동이 틀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강철점 주변에서 건설 노동자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계속 임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들려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하던 작업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바로 초롱하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정박에 성공할 수 있었고 괴물들은 정박된 배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아온 재료를 강철점에 모두 배치해 주었고 이 사실을 건설 노동자에게 알리기 위해 큰골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철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화물칸이 부족해 먼저 생선 장수를 방문했습니다. 돌연변이 물고기를 가져다 준 대가로 연구 부품 2개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부품으로 트롤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를 강철점에 데려다 주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연구 부품 2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빠르게 게일 절벽으로 향했고 잉펠 마을에서는 숙성된 붕장어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퇴한 고래잡이도 만났지만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죠. 게일 절벽 앞 연안에서는 검은 바다 농어를 잡을 수 있었고 공예품 화물 목록이 적힌 메시지 하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게일 절벽에서 찾아야 할 유물인 뮤직박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별다른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동 상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물건의 판매와 구매가 모두 가능한 만능 상인이었습니다. 이 만능 인재는 저에게 2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를 구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4마리 희귀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게일 절벽에서 맞이한 첫 아침, 푸른 로브가 원하던 타이거 고등어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싱싱할 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를 만났던 섬으로 향했지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새들이 제 배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어 경적을 울려봤지만 이미 고등어는 새들에게 빼앗기고 난 뒤였죠. 분노는 쇼핑으로 분출했고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모두 털어 연구 부품 2개를 구매했습니다. 가장 작은 엔진인 제트 드라이브 엔진을 연구했고 거래를 몇 번 하며 한면을 튼 덕분에 유창한 언변술이라는 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엔진을 구매하기 위해 밤새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잡아온 물고기를 계속 판매해 잔고가 $500까지 늘었고 $300를 지불해 첫 제트 드라이브 엔진을 설치했습니다. 이날은 처음으로 게일 절벽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바보 같은 운전 실수로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은 엔진을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제트 드라이브 엔진을 하나 더 구매해 설치해줬고 어선 속도는 50km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휴식 후 다시 절벽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곳에서는 게일 절벽의 터줏대감인 괴물 물고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외눈박이 녀석은 생각보다 방향 전환이 느린 편이었고 좁은 공간을 통과해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임량 작업은 꾸준히 이어가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모아 나갔습니다. 2번째 유물이 있는 곳은 돌벽에 막혀 있었고 유일하게 불이 켜진 집에서는 은둔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잉펠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만 잃어버린 가문 문장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슬픈 사연의 마음이 움직여 가문 문장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추가로 게일 절벽의 외눈박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몰 전에 낙석이 일어나며 속도가 꽤 느리다는 사실이었죠.
그 말을 듣고 바로 절벽 안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괴물 물고기와 마주쳤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침몰 엔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괴물은 한 번 공격한 뒤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다시 항해를 떠났고 빛나는 물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빠지면 섭섭한 괴물 물고기도 같이 있었죠. 다시 배에 구멍이 뚫려버렸지만 큰 피해 없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형체의 정체는 해적 깃발이었습니다. 괴물이 밖을 돌아다니는 순간을 틈타 곧바로 게일절벽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가문 문장을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가문 문장을 은둔자에게 보여주자 그는 잉펠에 있는 형에게 문장을 전해 자신의 속죄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바로 잉펠로 향했고 그의 형은 바로 은퇴한 고래잡이였습니다. 형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절벽 안에 폭발물을 이용해 지름길을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폭발물의 위치는 노란색 깃발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름길은 절벽 뒤쪽과 이어지는 통로였고 그곳에서 주민이 요구했던 웅장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낚싯대 공간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후 찾아간 고래잡이에게서는 소름 돋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절벽에 깔리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동생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에 섬에서 동생을 태웠고 형제간에 멀어진 심리적 거리는 매우 가까운 물리적 거리와 대조되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졌습니다. 형제간의 극적인 상봉 후 속을 채운 폭발물을 얻을 수 있었고 유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잔해 더미에 폭발물을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녹슨 뮤직박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영장에서 폭발물을 하나 더 구매했고 절벽 입구 중앙에 위치한 잔해 더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보는 자원인 정제된 금속을 입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료는 나중에 선체 업그레이드에 요긴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블랙스톤 섬으로 돌아가 뮤직박스를 수집가에게 전달했고 책의 수상한 능력을 또다시 사용하여 자신 있는 장소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동 능력을 해금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스텔라 절벽이라는 정보도 덧붙여 들을 수 있었어요. 분명 숙성시키고 있던 붕장어가 어느새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발효시킨 탓에 썩어버린 것이었죠. 그동안 열심히 입량한 장신구들은 작은 골마을 보석 상인에게 판매해 약 280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큰 골마을로 돌아오자 등대시기가 걱정 가득한 조언을 해주었고 제가 걱정스러운 몰골을 하고 있었던 탓인지 시장도 숙면을 취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푹 자고 난 뒤 다시 항해를 떠났습니다. 게일 절벽과 큰 골마을 사이에는 무인도가 꽤 많았고 한 섬에서는 제 배와 똑같은 모양의 난파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실 내부에서는 허브의 메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난파선의 명복을 빌어주기라도 하는 듯 향유고래 한 마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바로 앞의 섬에서는 사진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가는 스텔라 유역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도망치다 렌즈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주면 남는 카메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동상인의 부탁이 떠올라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붕장어를 다시 잡기 위해 돌아간 게일 절벽 안에서는 새로운 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읽고 싶었지만 괴물에게 쫓기고 있었기에 일단 도망부터 쳤어요. 날이 밝기 전에 다행히 붕장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고 남는 시간에는 계속 인양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운 좋게도 필요한 재료를 정확히 모아 선체를 2티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 지갑도 탈탈 털렸습니다. 아까 가져온 편지에는 이전의 행복했던 분위기와 달리 약간의 우울감이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파선에서 획득한 어부의 메모에는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메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스포할 수 없으니 다섯은 떠오르다 라는 구절이 메인 스토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붕장어 숙성이 완료되었고 잉펠 주민에게 건네주자 보상으로 150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소형 망원경을 사용하니 멀리 있는 어장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왜 이제야 썼냐고요? 사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장에 직접 가서 물고기를 확인했었는데 이제 퀘스트 수행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망원경의 희생양은 도세치였고 처음 잡아보는 어종이었습니다. 귀한 녀석일 것 같은 생김새였지만 막상 팔아보니 그렇게 비싼 물고기는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침까지 계속 물고기를 낚았고 타이거 고등어를 잡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던 푸른 로브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 푸른 로브가 있는 섬에 도착했고 이번에도 심장을 꺼내먹는 기괴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메가3가 아직도 부족했는지 또 처음 보는 고등어를 요구했는데 백과사전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가보지 못한 악마의 등뼈 지역 연안에서만 포획할 수 있는 어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하게 던져준 통발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가 잡혀 있었고 전부 판매하니 자사히 900달러를 넘게 되었습니다. 스텔라 유역은 야자수가 가득한 열대우림 느낌이 나는 섬이었습니다. 주변을 탐색하다가 사진가가 잃어버린 촬영 장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스텔라 유역 중심부에는 밤에도 밝게 빛나는 산호와 붉게 빛나는 해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해파리에 부딪히면 잠시 후 터지면서 선체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이동 상인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지역의 새로운 개를 잡기 위해 바로 앞에 통발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다양한 물고기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덕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곧바로 치러야 했죠. 황급히 마을로 돌아와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개잡이 통발을 확인해보니 꽃게 한 마리와 거대한 불가사리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설명에 적힌 팔아도 가치가 없다는 문구는 허탈함을 안겨주었어요. 스텔라 유역의 중심부에는 붉은 빛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유물이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스토리를 빠르게 클리어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초심에 바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유물을 건져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심해 아래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이미 거대한 촉수가 선체를 관통해 구멍을 내고 있었죠. 스텔라 유역의 심해에는 크라켄과 같은 존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지의 공포와 미스터리가 가득한 이 바다는 다시금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역의 외곽에서는 버려진 리조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리조트 주변은 오랜 방치로 인해 진입이 쉽지 않았고 내부에는 각종 자재와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인양해내려면 잔해 더미를 정리할 수 있는 폭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리조트 주변을 수색하던 중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청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정신은 또렷했고 소리의 근원지를 확인하자 홀로 리조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깡마른 갈색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는 리조트를 떠나려는 저를 한참 동안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측은함이 밀려왔고 결국 이 개에게 새로운 집을 찾아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도된 석판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오씨 뭐야? 석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위장하고 있던 괴물 소라게였고 급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진 않네요. 인양용 물품으로는 화물칸 4칸을 추가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에 등장한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반지라는 문구는 스텔라 유역에서 찾아야 하는 유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유물이 신혼부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해에서 저를 위협했던 거대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연구에 필요한 샘플을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샘플 목록에는 매오징어, 빛나는 문어, 그리고 오로라 해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빛나는 문어와 매오징어는 낚시를 통해 비교적 쉽게 채집할 수 있었지만 오로라 해파리는 트롤망을 사용해야만 포획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홀로 지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리조트에서 데려온 개와 함께 지내는 것을 제안했고 그녀는 기꺼이 긍정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이 묻어있는 축축한 사파이어 반지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가에게 렌즈를 돌려주기 위해 섬을 방문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갔던 렌즈는 다행히도 무사했고 약속대로 남는 카메라 한 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번에 얻은 능력은 단순히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기능에 불과해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속에서 부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유물에 얽힌 사연이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선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연구소도 발견할 수 있었고 내부를 살펴보니 연구 부품과 함께 프로토타입 부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 부품은 아직 가져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연구 부품만 챙겼습니다. 챙겨온 폭발물로 리조트의 잔해를 정리했고 또다시 정제된 금속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 수집을 위해서 대형 트롤망을 연구해줬고 남은 부품으로는 낚싯대를 해금해줬습니다. 낚싯대에 투자한 이유는 바로 이 장비 때문인데요. 다용도 낚싯대, 내 지역의 어종을 커버칠 수 있는 고성능 낚싯대입니다. 대형 트롤망을 바로 설치하려 했으나 선박의 그물 수용 공간이 부족해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트롤망을 환불하고 선박을 업그레이드한 후에 다시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매번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선박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옷감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형 트롤망 대신 향상된 트롤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연구소 바로 앞에서 오로라 해파리를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관은 심해 지역에서 추가로 채집할 수 있는 샘플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전 심해랑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죠. 그 말을 듣곤 버려진 연구소에 있었던 프로토타입 부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촉수 괴물을 쫓아낼 수 있는 장비를 만들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곧바로 버려진 연구소를 향해 프로토타입 부품을 회수했고 연구가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품을 활용해 심해 어종을 낚을 수 있는 샘플 수집 장비와 괴물을 잠시나마 쫓아낼 수 있는 반발기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번 샘플에는 초심해 지역 어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관은 장비의 성능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탐사에 대비해 업그레이드를 권장했습니다. 연구 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초심해 지역 채집 장비는 제작하지 못했나 보네요. 실제로 유물도 초심해 지역에 있었던 걸 떠올려보면 업그레이드는 필수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연구소에서 반발기를 작동시킬 수 있었고 작동 중에는 중심부를 돌아다녀도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립적인 괴물이었네요. 이제부터는 초심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사용하고자 심형 윈치 연구와 구매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부품 2개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꾸준히 낚시를 하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모은 돈은 전부 연구 부품에 갈아 넣었고 연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모든 힘을 써버렸기에 윈치를 구매하기엔 잔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다시 낚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모은 자금으로 마침내 윈치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뒤 남은 잔고는 고작 1달러 뿐이었지만 잡을 수 있는 어종이 6종류로 늘어났다는 건 정말 뿌듯했어요. 바로 유물을 인양해줬고 이동상인이 찾아 헤매던 펠리칸 장어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샘플까지 연구가에게 전달했고 감사의 의미로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펠리칸 장어에 대한 소식을 이동 상인에게 알렸고 연구 부품 2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텔라 유역에서의 볼일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유물을 수집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꿀 능력이긴 한데 이놈의 바위에는 맨날 부딪히네요. 이번에 유물을 찾아준 대가로 얻은 능력은 쫓아내기였습니다. 이 스킬은 앞으로의 탐험에서 위협적인 존재를 마주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리엉킨 물가였습니다. 작은골 마을의 상인에게선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 장사 잘하네. 그동안 모아둔 골동품을 모두 판매했고 잔고는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밤새 엔진을 멈추지 않고 항해한 끝에 마침내 리엉킨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예의 바른 덩굴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가볍게 무시해줬습니다. 빠르게 실주한 덕분에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이동 상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휴식 후에 새로운 지역 탐색을 나섰고 맹그로브 지역에서 낚시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섬 안쪽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팔을 한 짝 두고 온 듯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 늪지대의 시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괴물 마인드 서커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희생된 중대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격포의 부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만약 중대원들의 인식표를 발견한다면 하나당 연구부품 1개로 교환해주겠다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절대로 연구부품 때문에 찾아주는 건 아니고 사연이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정말요. 마지막으로 늪지대의 괴물들을 피할 수 있는 꿀팁을 전수해줬습니다. 섬 안쪽으로 향하던 중 마침내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괴물은 눈이 퇴화된 듯한 외형을 하고 있었고, 남자의 조언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저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괴물은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얘가 그나마 제일 덜 무섭게 생겼네요. 이 섬을 뒤덮은 덩굴은 마치 자아를 지닌 존재처럼 느껴졌고, 이들은 제 편이 아닌 괴물을 돕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쫓아내기 능력을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괴물은 강렬한 빛을 견디지 못한 채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핫한 스킬이죠. 박격포와 포신은 섬에 위치한 조난당한 비행기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영지에서는 이전에 보았던 어부의 메모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개의 낯선 상징과 그 중앙에 누워있는 사람의 형상, 5은 떠오르다. 둘을 연관지어 보았을 때 5개의 유물이 모이면 사람이 떠오르는 내용 정도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메시지에서는 4번째 유물인 은목걸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다른 메시지의 문장들에서는 부부의 상태가 점점 더 비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군인에게 박격포 부품을 전달해 주었고, 새로운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생선을 조합해 3가지 특별 제작 미끼를 만들어 이를 이용해 마인드 서커를 처리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미끼마다 필요한 생선의 종류는 달랐고, 복수를 돕기 위해 재료를 모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도 폭발물을 사용해 더 깊은 곳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이동상인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골리앗 타이거 피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바위파는 기형 물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자 힘줄 낚싯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미 모든 어종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3티어 선체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금속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이동 상인에게서 금속을 구매한 뒤 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3티어 선체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보와 연구부품 2개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미끼를 완성했고 군인으로부터 증거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함정으로 이동해 미끼를 설치하자마자 냄새를 맡은 마인드 서커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폭격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함정에서 충분히 거리를 둔 채 지켜보았습니다. 괴물은 미끼를 덥석 물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폭격음과 함께 괴물은 순식간에 고기 조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괴물의 사체에서 살점을 챙겨 군인에게 전달했고 살점을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의 인식표를 함께 전달하자 약속대로 연구 부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나머지 미끼도 재료가 모이는 대로 바로 제작해줬고 남은 괴물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살점은 물론 챙겨줬고요. 군인은 괴물의 살점을 분해했고 그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바로 뒤엉킨 물가에서 찾아야 했던 유물 목걸이였습니다. 추가로 지역 어종을 유인할 수 있는 미끼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죠? 바로 미끼 투하했습니다. 미끼를 던진 자리에서 여러 종의 지역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도감 완성을 위한 개꿀 스킬이네요. 딸깍 한 번에 블랙스톤 섬으로 돌아왔고 목걸이를 수집가에게 전달하자 역대급 벨붕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비, 가장 가까운 어장의 물고기를 한 번에 수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면 이 능력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수확 이상의 무언가였기 때문이죠. 수집가는 마지막 유물이 악마의 등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심해 평원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비 능력을 사용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도렘베리 물고기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미끼 플러스 마비 앞에선 모든 물고기가 평등해지는 거죠. 하루를 꼬박 항해했고 다음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마침내 악마의 등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멸망해버린 도시의 흔적만이 남아있었고 폐허가 된 신전이 어둠 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전 내부에서는 광신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이어서 몇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지도에 표시된 곳에서 한없이 타오르는 화염을 찾아와 도가니를 불태우라는 말을 했죠. 도가니는 신전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동상이 각각 들고 있었고 화염을 하나씩 받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쫓아내기 능력은 이 지역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전 내부로 진입하면 붉은 눈을 가진 피라냐들이 선박 주변을 맴돌며 이동 속도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때 쫓아내기 능력을 사용하거나 신속하게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능력의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동선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신전 뒤쪽에는 동굴과 등대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굳게 잠겨있는 돌문이 나타났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각형의 물체를 끼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들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이끌려 돌고래들을 따라가다 보니 눈앞에는 빛나는 어장이 있었고 덕분에 도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들을 조심스럽게 지나 첫 번째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당에는 꽃게를 넣어야 했어요. 꽃게가 아니라 킹크랩인가? 이 지역에서도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자신을 되돌려 놓아달라는 안에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고 마지막 유물인 회중식에 얽힌 사연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무서운 사람이었네. 던져놓은 통발에서는 스쿼트 랍스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있는 어종이더라고요. 주로 바닥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마치 스쿼트 자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깨알 상식이었죠? T자라서 배치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안의 안쪽에서는 스토리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가 새겨진 석판이었고 작은 골 마을의 상인에게 가져가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당에서도 두 종류의 물고기를 공양해야 했습니다. 사당 바로 앞에서 방금 잡은 물고기들을 요구하는 엄청난 우연이 일어났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갸쿨. 보상으로는 화염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당을 발견했을 때 아쉽게도 쫓아내기 능력을 막 사용해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재물의 모습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진입을 선택했는데 그 욕심이 결국 큰 화로 돌아왔습니다. 피라냐들이 몰려들더니 엄마 물고기까지 불러왔고 이윽고 선체에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좁은 구역을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기둥에 부딪히기까지 했죠. 저세상 입구까지 갔다 온 기분이었지만 다행히 침수 엔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전 안쪽은 완전 노다지였고 피라냐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임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쿨타임이 돌자마자 마지막 사당에 진입했고 이번에는 기억 물고기 두 마리를 공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비 능력을 사용해 기억 물고기를 손쉽게 확보했습니다. 뻣뻣한 거 봐라. 사당에 지옥장어 두 마리를 공양했고 그 보상으로 낚시 속도를 무려 330%까지 올려주는 부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갑각류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통발에 스스로 들어오길 기다리며 그동안 신전 주변에서 인양 작업을 계속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마지막 퍼즐 조각인 거미개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당으로 달려갔고 마지막 불꽃까지 모을 수 있었죠. 신전으로 돌아가 마지막 불꽃을 점화시키자 의식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신도를 따라 올라간 신전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는 품속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나와?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유물은 처음에는 정신을 갉아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이한 힘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그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고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차갑게 젖은 장작더미 속에서 마지막 유물인 회종시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여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 못한 일이 있었죠. 저는 석판의 나머지 조각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신전을 계속 뒤졌고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실럭 캔슬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콩 대신 닭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수색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조각을 하나 더 입량할 수 있었습니다. 피라냐들이 선체 아래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선체가 4번 정도 더 충격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는 전략으로 과감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위험해졌고 자칫하면 가죽까지 다 내어줄 뻔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능력을 사용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짜 어거지로 죽음을 쫓아낸 느낌이었어요.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아직 둘러보지 못한 작은 섬들이 많다는 생각에 주변을 천천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골마을 근처의 한 섬에서는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던 비극적인 말년을 맞은 늙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계속 이어갔고 오래된 책과 안개 속에 숨어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남자의 말 속에서 그 미지의 존재는 신과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불행의 시작점은 그녀의 피로 뒤덮인 은색과 새빨간색의 책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수집가입니다. 수집가는 기이한 능력을 가진 은색과 새빨간색으로 된 책을 소유하고 있었죠. 아마도 그 책에 뿌려진 피는 그동안 수많은 메시지에 등장했던 아내의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5가지 유물을 모아 의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추측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날의 모든 것을 봤다던 큰골 마을의 등대지기를 찾아가야 했죠.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와서 진정을 할 시간이 필요했고 주변에서 낚시를 하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딱 잡힌 게 푸른 로브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점고등어였죠. 푸른 로브에게로 바로 향했지만 오랜 기간 공포심 수치를 관리하지 못한 탓에 대왕 오징어의 공격을 받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고등어 2마리가 유실됐다는 소식에 세상이 무너진 듯 했으나 정말 감사하게도 다른 고등어들이었죠. 3마리의 생선을 모두 먹은 뒤 푸른 로브는 배고픔이 충족됐다며 책 한 권을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한밤중의 항해는 정말 위험했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큰 골마을로 향하던 배는 어느새 게일 절벽에 도착해 있었고 결국 안전을 위해 일단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게일 절벽에 도착한 김에 이동 상인이 알려준 은신처로 향했고 그곳에서 상갈치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상갈치 한 마리는 무려 283달러에 팔렸고 그동안 특별히 돈을 쓸 일이 없었던 덕분에 잔고는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구 부품은 덤이고요. 이번에는 강화 개잡이 통발을 연구했습니다. 통발 계열의 최종 테크인데 한번 설치해두면 짭짤한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상품이죠. 또한 통발로만 잡을 수 있는 어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검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째 석판 조각은 폭발물을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수색한 끝에 겨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석판 조각을 작은 골 마을의 상인에게 가져가자 상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조각 하나를 꺼내어 3개의 조각들과 함께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 이어진 의식과 알 수 없는 주문 속에서 석판이 완성되었고 상인은 완성된 석판이 인도하는 빛을 향하는 열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도하는 빛으로 향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등대지기와 대화를 했습니다. 책에 대해 질문했지만 미련을 버리고 잊어버리라는 말만 전할 뿐 비밀을 알려주진 않았죠. 3개의 진실은 잠시 뒤로 한 채 무너진 등대로 향했습니다. 석판을 끼워 굳게 잠겨있던 문을 열자 등대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매우 고성능의 광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얻은 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보다 2배 이상 밝았기에 주저없이 바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수집가라고 생각해 블랙스톤 섬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유물을 모은 수집가는 마지막 항해를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지만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를 이용만 했던 그를 선뜻 믿고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그가 소지한 책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캐묻자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집가는 모든 일에 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말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비로소 수집가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는 다름 아닌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자아임이 틀림없었죠. 그는 모든 걸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의 어두운 진실을 깨달은 뒤에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고쳤습니다. 주인공을 위해 아내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세계가 다시 비극을 겪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등대지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녀는 마지막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은 저장이 불가능한 엔딩 페이지에 돌입하는 것이었고,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먼저 수행한 뒤에 항해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박 업그레이드를 위해 주변에 보이는 물품들은 빠짐없이 계속 입력해줬고, 마비 능력도 쿨타임이 돌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드디어 선체를 4티어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 이제는 자잘한 업그레이드만 남겨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73일차 아침, 아직 미발견 어종이 40종이나 남아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도렘베니 어종. 이제는 모든 마을을 직접 발로 뛰며 바다를 샅샅이 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비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평범한 물고기 사이에서 기이하게 뒤틀린 도렘베니 어종이 모습을 드러냈고, 부족한 목재와 금속을 입량하며 필요한 자원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고, 마침내 모든 업그레이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네요. 어선 화물칸은 최종 형태가 됐고, 확실히 넓어졌다는 느낌을 시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남은 어종은 18종. 하지만 대부분이 통발로만 잡을 수 있었죠. 각 지역마다 통발을 설치하고 밤낮 없이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갑각류 도렘베니는 마비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발을 최대한 많이 구매해줬어요. 모든 엔진 수용 공간을 제트 드라이브 엔진으로 가득 채운 순간 어선의 속도는 105km에 도달했습니다. 특정 어종은 트롤망으로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낚싯대를 과감히 트롤망으로 교체했습니다. 바깥 대양에서 만나는 물고기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때 필요한 게 미끼죠. 미끼를 던지고 원하는 어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낚아 올렸습니다. 큰 골마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도스치는 예상보다 훨씬 잡기 어려웠습니다. 미끼를 던질 때마다 상어가 먼저 나타나 번번이 방해를 받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도세치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비 능력을 사용해 도렘베니 도세치를 낚아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난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녀석을 잡으려면 야간의 스텔라 유역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오직 트롤망으로만 잡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어 깊은 밤 바다를 헤매며 끝없는 시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바로 오로라 해파리의 도렘베니입니다. 이제 2종만 더 잡으면 되는데 다행히도 모두 스텔라 유역에서 만날 수 있었죠. 스텔라 유역을 3000바퀴쯤 돌았을 무렵 환일 해파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단 한 종만 남았습니다. 모든 통발을 이 지역에 뿌려놓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92일차 새벽 드디어 변종 불가사리를 채집했고 모든 도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골마을 근처 외딴 섬, 그곳에서 앙증맞은 작은 배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달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레비아탄이 깊은 물속에 숨어있다고 속삭였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였죠. 소포를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고 항만 노동자에게 소포를 전달해줬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궁금증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진짜 레비아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궁금하면 까봐야죠. 곧장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항해했을 무렵 미지의 바다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레비아탄이 제 주변을 헤엄치고 있었고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순식간에 배는 흔적도 없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00일차 새벽,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등대지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밤이 짙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녀는 조용히 등대의 불빛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등대의 한 줄기 빛을 따라 어둠 속을 항해하며
이제 이 불행의 굴레를 끝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주로 가득 찬 책을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던졌습니다. 잠시 후 바닷속에서 거대한 레비아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비아탄은 모든 것을 삼키며 이 세계에 드리워진 저주와 불행을 자연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게임은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